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뉴스에 실린 저희 양가 식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기가 막히고 황당하며 재밌고 반전까지 섞인 이야기랍니다. 그럼 최대한 기억을 살려 재밌게 써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해요. 저는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기 전에 작은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시다 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 분점을 20곳이나 내시며 크게 성공하셨어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에는 큰 상가를 2채나 소유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부족함 하나 없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구김살 없이 매사에 긍정적인 이유를 떠올려 보니 모든 게 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학을 조리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부모님처럼 대표 음식을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걸 꿈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부모님이 자신들 밑에서 일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일을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 들어가 요리 연구가로 일하기로 했죠. 많은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배워갔어요. 그렇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연애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했죠. 대학 때부터 사랑이 식으면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남자를 사귀었답니다. 그러다 나이 30에 만난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동안 만나온 남자들과는 많이 다르고 특별한 게 느껴졌습니다. 인성도 훌륭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매력에 심취해서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었답니다. 그 역시 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기 때문에 둘 다 30대 중반이 됐을 때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프로포즈 없이 아주 자연스레 말이죠. 시부모님은 이전부터 자주 봐왔고 저를 많이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셔서 결혼한다고 하니 엄청 기뻐해 주셨고 친정 부모님도 그 일을 진작부터 사윗감으로 점찍어두고 계셨다며 두 팔 벌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대면하게 되셨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덕담을 주고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식사를 마쳐갈 때쯤 결혼 조건에 대해 입을 여셨는데 의외의 말들이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남편의 직업이 대학병원 전문의였는데 의사 남편과 결혼하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전문의인 건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희를 속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의사 사위 데려가려면 열쇠 3개를 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친정엄마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열쇠 3개가 뭘 의미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해 주세요. 열쇠를 3개 달라는 게 뭘 뜻하죠? 저희는 처음 들어봐서요. 사부인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열쇠 3개는 개인 병원하고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비싼 외제차를 뜻해요. 다른 의사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 3개만 받을 거예요. 많이 양보한 거니까 열쇠 3개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말에 부모님은 조금 당황하셨고 저도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잠시 속삭이다가 이내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돈들이 원하시는 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군이 잘난 의사인데다 인품도 훌륭한 남자니 그 정도는 아깝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그 열쇠 3개 드리고 나중에는 더 큰 것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아들이 생기는 건데 돈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돈? 역시 사돈 어른은 듣던 대로 쿨하시네요. 크게 사업하는 대표님이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혹시라도 우리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 속이 더 시원하네요. 사돈, 그럼 저희가 혼수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두 분처럼 자수성가하지 못해서 형편이 좀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완벽하게 꾸려서 혼수 채울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럼 나머지는 김군하고 얘기해서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돈끼리 가끔 만나서 어울리면 좋겠네요. 어머, 정말요? 사돈 어른이 진짜 성격이 좋으시구나. 그럼 나중에 우리 골프장에 좀 데려가 주실래요? 제 소원이 골프채를 휘둘러 보는 건데 아시다시피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나이 때까지 못 해봤네요. 그러셨구나. 그럼 다음에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 골프에 호텔 레스토랑까지 풀코스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에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많은 걸 요구하셨고 원하는 대답을 다 듣게 되셨답니다.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남편에게 따로 열쇠 3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꼭 말해서 제대로 잡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정아빠가 제가 그럴 줄 아셨는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차 안에서 절대 남편에게 따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유림아, 너 아까 표정 안 좋더라. 네 시어머니가 열쇠 3개 이야기 꺼내니까 많이 일그러지던데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넌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허허 웃으면서 그 많은 걸 다 해준다고 할 수 있어? 아니, 시부모님도 그래. 자신들이 갑인 것 마냥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빠지는 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시집을 가야 해? 나 내일 오빠 만나서 열쇠고 뭐고 집어치우고 남들처럼 남자가 집 준비하라고 할 거야. 그게 아니면 파혼하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도 유림이 네가 잘나고 예쁜 애인 줄 알지. 그런데 김군은 의사잖아. 아빠 친구들도 의사 사위, 의사 며느리 드릴 때 다들 그렇게 열쇠 3개씩 주면서 결혼시켰다더라. 이 세상은 말이야.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잘도 바뀌지 않는 거라고, 유림아. 아빠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줘라. 짜증나.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몰라. 생각 좀 해봐야겠어. 부모님은 원래 인생이 그런 거고 결혼은 비즈니스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에게 연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심한 가정들을 예로 들면서 제 시부모님은 양반이라고 편까지 들어주셨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싫은 티를 내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신혼집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남편은 가장 비싼 아파트를 골랐어요. 물론 그 집이 가장 예쁘기도 했고 전망도 좋아서 마음에 들만 했는데 그이의 검소한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 조금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다음으로 병원을 차릴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비싼 곳을 골라 마음이 조금 착잡했답니다. 저와 결혼하는 게 꼭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제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꺼내도 도로 집어넣기 하던 남자였는데 이렇게 변해버리니 찝찝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은 남녀가 파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이와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으며 애써 웃으면서 감정 상하지 않은 척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네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던 저희 부모님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셨습니다. 부모님의 부대찌개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한 손님이 부대찌개를 배달시켰는데 국물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사진과 욕을 올렸는데 그 손님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대찌개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넘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사진들을 인터넷에 뿌렸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의 프랜차이즈 식당 20곳을 비난하게 됐답니다. 인터넷으로 불매운동이 시작돼 가게들 매출이 모두 반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이게 다 거짓이고 누군가 꾸민 짓이라고 푸념하셨습니다. 유림아, 봤지? 아빠 엄마가 수십 년을 고생해서 일궈놓은 가게가 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게 된 거.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구나. 아빠, 이거 사실 아니잖아. 장사를 지독하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음식에서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짓들을 한 거야? 이게 뭐더라? 그 블랙 컨슈머라고 하더라. 이 소비자가 식당 상대로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고 합의금 뜯어내는 인간들을 일컫는 말이지. 여하튼 이런 블랙 컨슈머가 한둘이 아니야. 우리가 깨끗하게 장사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사진과 기사 냈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블랙 컨슈머 말만 믿고 있어. 이러다 가게 문을 전부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제는 부대찌개 본점 앞에 사람들이 시위하러 모였더라. 더러운 음식 팔지 말라고 쌍욕해대면서 말이야. 앞으로 자주 그렇게 찾아올 것 같아 걱정이구나. 그 사람들 고소하면 되잖아. 경찰에도 신고하고 말이야.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 아빠 변호사가 조언해줬는데 이런 시기에 고소하면 갑질하는 식당이라고 소문나서 이미지 타격이 세질 거란다. 그리고 고소해도 문제인 게 그 인간들이 진짜 음식에서 쓰레기가 나왔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대. 이래서 블랙 컨슈머들이 골치 아픈 거야. 게다가 아빠는 음식을 팔지 말라고 시위를 나온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떠나면 다시 모여서 시위를 하며 오는 손님들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골칫거리가 생겨 미안하고 큰 걱정이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정의가 이길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매운동은 더 심해져서 식당 안에 손님도 하나 없고 배달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20곳의 부대찌개 집이 모두 그런 상황에 닥쳤다네요. 결국 부모님은 당분간 모든 식당 문을 잠시 닫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일단 셔터를 내리셨어요. 블랙 컨슈머들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매 시간 저희 부대찌개 가게를 비난하는 글을 수도 없이 많이 올렸어요. SNS로 전파까지 되면서 헛소문은 기정사실이 돼 많은 사람들이 욕과 비난의 글을 쓰더군요. 군중 심리까지 적용돼서 식당이 망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풀리지 않자 식당 문은 어쩔 수 없이 닫고 있어서 부모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저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목소리로 불러서 시댁에 가봤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무슨 일이냐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들이 다 왜 그래요? 오빠, 무슨 일인 거야? 심각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혀를 끌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너희 부모님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잖아. 이제 처절하게 망하게 생겼는데 넌 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는 거냐? 신혼집 계약금만 넣어두고 잔금은 치르지도 않았다며? 또 병원이랑 외제차는 왜 아직도 무소식인 거냐? 네가 입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너를 부른 거야. 지금 상황 보니 이건 뭐 내 아들이 의사로 일하면서 네 친정 먹여 살려야 할 상황이 닥칠 것 같구나.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지난번에 아빠가 말씀하신 걸 떠올리며 화를 삭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오늘 부르신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요새 정신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위기 겪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방법을 찾고 있으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놈의 죄송?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그럼 우린 네 부모가 식당 되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거니? 청첩장 다 돌렸는데 연기라도 하자는 거야? 아유, 답답하다. 이러면서 의사 사위를 데려가려고 한 거니? 어머님, 지금으로서는 결혼을 조금만 연기하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세요. 치, 안 되겠다. 너희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너네 식당들은 망할 것 같구나. 아니, 벌써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 여기서 끝내야겠다. 망한 집안에 귀한 아들 줄 순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봐라. 어머님, 그게 진심이세요? 저희 집 상황이 변하니까 바로 끊어버리겠다고요?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한숨을 쉬며 할 말 다 했으니 빨리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엄청 살갑게 대해주셨는데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 부하같이 밀었습니다. 저를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자. 내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망한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현실이잖아. 너희 집안 상황 보니까 곧 처절하게 망해서 내 등에 빨대 꽂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월급 의사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 개인 병원 차려주고 집이랑 차 그리고 많은 것들 지원해줄 여자 다시 찾을 생각이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파혼하자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나와도 그이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었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악한 늑대들이었습니다. 그이의 통보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오빠도 나를 물주로 여기고 만난 거였어. 순진하게 진짜 사랑이라 믿은 내가 멍청한 년이었네. 오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일어날게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남한테 빌붙어서 기생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신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이 집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할 테니까요. 제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따라 일어나며 제 뺨을 날리더군요.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뭐? 저주를 퍼붓겠다고? 졸부주제 자존심은 있나 보지? 이 등신 같은 멍청한 년아.
네 집 식구들이야말로 이제 곧 빚더미에 올라 처절하게 망할 거야. 우리가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니년 식구들이랑 사돈 맺어야겠니? 띨띨한 년. 평생 무능하고 그지 같은 애미년이랑 애비놈이 싼 똥이나 치우면서 살아라. 저는 뺨을 만지며 이런 미치고 팔짝 뛰는 개소리를 듣자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뺨따기를 세게 날려버렸답니다. 이 늙고 추악한 망할려나. 어디서 감히 내 부모님을 욕해? 니년이 날 때리면 고분고분하게 맞고만 있을 줄 알았냐? 뭐야, 지금 너 날 친 거냐? 하, 어이가 없네. 며느리 될 줄 알고 차려줬더니 내 뺨을 쳐? 너 오늘 곱게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오늘 니년 면상을 갈아엎어서 평생 숨어 살게 해줄게. 덤벼봐. 늙어 빠진 년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나야말로 오늘 니년이랑 식구들 모조리 찢어 발기겠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 저도 똑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귓방망이를 날렸죠. 힘겨루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움직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잡아뜨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발길질을 해줬습니다. 이윽고 비명이 터져나오며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딸처럼 대해줬더니 은혜를 발길질로 갚는 나쁜 년. 여보, 아들, 뭐 어쩌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거야? 빨리 전연 때려 눕히라고. 그러자 두 부자가 일어나길래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묵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맨손으로 쉰내나는 김치 한 덩이를 하나 꺼내서 두 부자의 면상에 사정없이 날렸답니다. 이 거지 새끼들아, 매운맛 좀 봐라. 어때? 썩은 내가 진동하지? 이게 바로 니들 인생이고 앞으로의 미래야. 평생 썩은 내만 맡으면서 살 거지 새끼들이라고. 와봐, 덤벼보라고. 이 묵은지 맛을 보란 말이야. 야, 한여림, 그만하지 못해? 조용히 헤어지자고 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지. 왜 이렇게 더럽게 굴어? 내가 너 같은 년이랑 파혼을 결정하길 아주 잘한 것 같다. 이런 성질머리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훨씬 전에 헤어졌을 거야. 어떤 놈이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할지 암담하다. 아니지? 넌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네 부모랑 빚이나 갚고 살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 못지않게 막말을 하길래 묵은지를 그의 면상에 박아버리고 쓱싹쓱싹 비벼버렸습니다. 멀뚱히 서 있는 시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면상에 묵은지를 비벼줬죠. 두 사람은 눈과 코가 얼마나 매웠는지 그이는 바닥에 자빠져서 물을 찾으려고 네 발로 기었습니다. 아이, 내 눈! 이 도라이 같은 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물 좀 갖다 줘. 한유린 물 좀 갖다 줘! 꺼져, 이 벌거지 같은 새끼야. 네 애미애비랑 오래오래 살아라. 나중에 더 끔찍한 복수를 맛보여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아, 니들도 조심하고 살아. 내가 언제 또 삔또가 나가서 니들 찾아와서 응징할지 모르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뒤통수 조심하라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묵은지를 시어머니한테 집어던지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세 사람을 비웃어주고 나와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위기를 맞아 안타깝긴 했지만 그 위기 덕분에 인간 이하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알게 돼 헤어졌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끔찍한 이별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더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시부모와 남편이 그런 악질의 거지근성이 충만한 쓰레기인 줄 몰랐다며 실행욕을 실컷 하셨습니다. 아빠가 당장 찾아가서 끝장내겠다고 하신 걸
제가 충분히 뒤집어 엎고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허허 웃으시고 참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시댁 일은 바로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자 다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갑질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고소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어서 변호사 한 명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많은 변호사들을 팀으로 꾸려 블랙 컨슈머들에게 일일이 다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공동으로 진행했답니다. 며칠 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저희 식구들도 대면하게 됐는데 다들 20살 남짓 되는 피덩이거나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우겨댔는데 경찰들이 사기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고 세게 압박하니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5만 원 준다는 꿀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봤더니 사장님네 부대찌개를 배달시켜서 이물질 넣고 사진 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5만 원 받게 됐고 돈 욕심이 나서 매일 그런 짓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부모님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희 식당을 모함해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거짓을 올린 블랙 컨슈머 말고도 식당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돈을 받고 알바를 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도대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고용주를 찾으려고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답니다. 몇 시간 뒤 저희 식구들 앞에 한 남자가 수갑을 차고 나타났어요. 블랙 컨슈머들과 시위대에게 돈을 주고 부린 고용주는 다름 아닌 아빠처럼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아빠의 부대찌개가 2배 이상으로 잘 팔리니 망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린 거였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를 마주하니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 부대찌개 대표는 바로 구속이 됐고 고용된 가짜 블랙 컨슈머들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모두 싹 벗겨먹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은 책임자인 부대찌개 대표만 민사고소를 하기로 했고 고용된 사람들은 봐주라고 하셨답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고소장을 따로 주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들이 거짓말을 한 거라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걸 인증사진으로 보내주면 끝내겠습니다. 당신들이 싼 똥이니까 직접 해결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폄하 음해한 사실을 고백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줄줄이 올렸어요. 이 사건은 곧 크게 퍼지게 돼 뉴스에도 나왔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네요. 손님들은 오해가 풀리자 전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식당으로 몰려들었고 배달 주문도 이전처럼 쉴 새 없이 들어와서 손해가 난 부분을 금세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부대찌개 대표에게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판사님이 이를 그대로 판결해 주셔서 보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의 위기는 모두 넘을 수 있었네요. 저는 그제야 마음 놓고 직장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 싶지 않던 면상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정집 앞 놀이터 벤치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얼굴들을 보니 역겨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세 사람이 재빨리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고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피 터지게 싸워놓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새애기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블랙 컨슈머인지 뭐시긴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이봐요, 아주머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나랑 한바탕 더 싸우려고 찾아온 겁니까? 아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니? 세아가,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너희 부대찌개 뉴스 봤다고. 그리고 오는 길에 네 친정 부모님 가게 살펴봤는데 예전처럼 손님들이 득실거리고 있더구나. 아가, 지난번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구나. 이번 기회에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린 너를 며느리로 맞아주기로 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이 망할 위기에서 바로 섰더니 다시 저와 결혼하자고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였어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지근성 충만한 시댁 식구들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며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전하자 시어머니가 두 부자에게 눈치를 줬고 곧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자기들과 다시 인연이 돼보자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질질 짜면서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더군요. 유림아, 오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같은 완벽한 여자를 몰라보고 괜히 헤어지자고 했어. 유림아, 오빠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똥으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하면서 살게. 날 제발 용서해줘.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재밌는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좋아, 용서해줄게. 어머님, 아버님, 그만 일어나세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자고요. 제가 그 예식장 취소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결혼이 파토난 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다다음 주에 결혼할게요. 제가 배시시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기뻐서 날뛰더니 저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새아가. 진짜로 고마워. 우리 새애기는 큰 사업가의 딸이라서 그런지 배포가 크네. 역시 우리가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들였어. 아유, 행복한 대낮이로구나. 새아가, 이 시애미가 널 무지무지 사랑한다. 저도요, 어머님. 아, 오빠랑 살 신혼집이랑 병원은 결혼식 올리고 잔금 치를게요. 외제차도 비싼 롤스로이스로 해드릴게요. 의사가 2억짜리 차는 타줘야 멋이 나지 않겠어요? 정말이야? 아유, 우리 새애기 최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결혼하겠다고 전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결혼식장에 나가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2주 동안 바쁜 핑계를 대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해 다녔고 대망의 결혼식 날에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12시였는데 저와 부모님은 11시 5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똥줄이 탔는지 핸드폰에 불이 났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님이시구나. 새아가 지금 어디 있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우리 친척들과 하객들은 모두 와서 자리에 있는데 너희 식구들은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거야? 설마 결혼식 취소하려는 건 아니지? 똥줄이 제대로 타고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하객들도 같이 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사실 제 얼굴이 뒤집어져서 수습하느라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예쁜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각하게 생겼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결혼식에만 오면 된다. 조금 늦는 게 무슨 태수겠니?
아유, 난 또 네가 마음이 변해서 우릴 버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그럼 내가 하객들에게 신부가 조금 늦는다고 전하마. 다들 그냥 돌아가진 않을 거다. 멀리서들 왔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진짜 죄송해요. 집안 친척분들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을 텐데 최대한 빨리 갈게요, 어머님. 저는 키득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부모님과 예식장을 향해 천천히 운전해서 갔답니다. 12시 20분이 돼서야 예식장에 도착해서 일행들을 만나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3층으로 올라가 하얀 복도가 보였는데 시댁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왔고요. 아, 우리 새애기 왔다. 아유, 드디어 왔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늦었죠. 아니다, 괜찮아. 아, 그런데 조금 빨리 움직이면 안 될까?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잖아. 어머님, 저 드레스 안 입어도 돼요.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니? 설마 이러고 신부 입장을 하려고? 추리닝 바람으로? 그럴 리가요. 신부 입장할 일 없으니 드레스 입지 않겠다고요. 저 이 결혼하겠다고 한 거 생구라예요. 놀라셨죠? 서프라이즈! 제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부모와 멀끔한 정장을 입은 시아버지, 그리고 턱시도와 메이크업을 곱게 한 남편이 입을 벌리고 놀라더군요. 제가 정말 결혼할 거라 믿은 눈치였답니다. 혹시 지금 청취자분들도 제가 진짜로 결혼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제가 왜 무슨 일을 꾸몄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흥분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더니 물었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니? 이제 와서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니?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 없었어요. 그냥 이벤트 준비했을 뿐이라고요. 아, 잠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누가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니? 빨리 대답해! 여기 우리 친척들이 다 찾아왔고 내 아들 병원 의사들이랑 직원들 그리고 병원 이사장이랑 사모님까지 다 왔단 말이야. 네가 이 결혼식을 망치면 아주 곤란하단 말이야. 그게 제가 바라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더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보이시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맙게 받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키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는데 세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시 후 복도를 걸어 저희 앞으로 다다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결혼식을 하네? 나랑 약혼까지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도 되는 거야? 승미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게 바로 제가 준비한 초특급 반전 이벤트였습니다. 사실은 이랬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바로 돈 많은 집 딸내미와 선을 보고 초스피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시부모는 수천만 원의 예단을 미리 받아놓고 남편은 개인 병원 차린다고 계약금으로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이 바로 서게 되자 이 여자 모르게 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 친구에게 전해 듣게 돼 친정집에 찾아온 날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약혼한 여자의 직업은 변호사였고 같이 온 무리들은 변호사 동료들과 약혼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저희 시댁의 배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돈에 얼마나 환장해야 이렇게 겁없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변호사 약혼녀가 남편의 나비 넥타이를 잡고 귀싸대기를 흠씬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 5손가락에 큐빅이 박힌 반지를 5개나 끼운 데다 반지를 거꾸로 끼워서 남편 면상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변호사 약혼녀는 살벌한 싸대기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하의 사기꾼 같은 이라고 감히 변호사인 나를 속여먹어? 이놈은 간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뭐 상관없어. 니놈은 오늘 내 손에 갈갈이 찢길 거고 네 부모도 똑같이 돼지게 맞을 테니까. 승미야, 그만 때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오늘 결혼 안 해. 이건 모두 오해야, 오해. 너 턱시도 입고 있는 거랑 네 애미애비가 저렇게 차려입은 건 뭔데? 또 예식장 안에 하객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 마침 하객들이 다 나오고 있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자 약혼녀의 부모님이 시부모를 하나씩 잡아서 귀싸대기와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망신을 제대로 주고 싶어서 하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모양이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처맞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큰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신랑은 오늘 결혼 못해요. 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여자랑 약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혼녀한테 돈도 뜯고 예물까지 받아먹었대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요. 하객들 중에 병원 의사들이랑 관계자들도 오셨죠? 이런 인간이 대학병원에 전문의로 앉아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약혼녀랑 뒤에 계신 무리는 모두 변호사들이에요. 이 인간들 인생 조지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이랑 동영상 마음껏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인터넷에도 올리시면 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하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시댁 식구들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약혼녀 식구들의 응징을 구경하느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약혼녀가 남편 따귀 날리는 게 질렸는지 그 일을 내팽개치고 손가락이 끼어있던 반지들을 모두 빼더군요. 그리고 고소장을 꺼내서 시댁 식구들에게 건네줬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져간 돈과 예물값, 또 정신적 보상금까지 다 물어줘야 할 겁니다. 제 뒤에 변호사 동료들 보이시죠? 우린 5억 청구할 겁니다. 이 돈을 갚든지 감옥을 가든지 결정하셔야 할 거예요. 5억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판사한테 깎아달라고 해보시던가요.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변호사 약혼녀가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건네주자 시댁 식구들은 큰 금액을 보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 아주 그냥 막막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빠져나갈 쥐구멍을 찾듯이 두리번거리다가 제 앞으로 네 발로 기어왔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호소했답니다. 유리마, 우리 새아가. 네가 우리를 좀 살려주거라. 열쇠 3개 필요 없으니까 결혼해서 5억만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아줌마, 지금 그거 진심이세요? 아직도 내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새아가, 내가 죽일 년이야. 내 아들 미래를 더 좋게 해주고 싶어서 널 버리고 돈 많은 여자랑 억지로 만나게 한 거야. 내 욕심이 과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새아가,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네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한테 5억이 어딨겠니?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서 깎지도 못한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정신연령이 몇 살인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혀를 찾고 인과응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전했답니다. 이봐요 아줌마, 내가 미쳤다고 당신 아들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오늘 일 꾸미고 지휘한 건 바로 나라고요. 내가 전에 말했었죠? 뒤통수 조심하라고. 또 저주 퍼부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난 뱉은 말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실컷 비웃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네 발로 기어서 시어머니 옆으로 나란히 꿇어 앉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니 이 상황을 정리해달라며 고소를 못하게 막아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세 사람을 아주 조금도 봐줄 마음이 없었어요. 제 다리를 하도 붙잡고 늘어지길래 신발바닥으로 세 사람의 면상을 밀어 잡아뜨렸습니다. 꼴 좋네. 그러게 누가 뒤통수 난리랬니? 이 한심한 종자들아. 당신 친척들, 지인들, 병원 사람들까지 모두 전말을 알게 됐으니 얼굴 들고 못 살 거다. 게다가 저기 있는 변호사 약혼녀한테 손해배상금이다, 벌금이다. 다 갚지 못하면 징역까지 살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니들 인생 종쳤어. 세 사람은 더 이상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는지 넋 빠진 얼굴로 힘없이 자빠져 있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구경한 하객들은 욕사발을 날리며 퇴장했답니다. 병원 이사장은 남편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말과 병원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제가 쏘아 올린 복수의 불꽃이 제대로 터져서 이런 극강의 결말을 맞게 됐네요. 세 사람은 바닥에 계속 널브러진 채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법정에 서게 된 남편은 변호사 약혼녀가 고소한 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게 됐고 벌금도 수천만 원을 내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이사장의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거액의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듣게 됐어요. 아무리 의사여도 그 많은 돈을 갚으려면 아마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병원에서 그 일을 받아준다는 명목 하에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그 많은 위자료를 물어주기 위해 집을 팔아봤지만 한참이나 모자라서 사채까지 써야 했답니다. 그런데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서 남편의 통장을 압수당했어요. 매달 의사로 일하며 버는 돈을 사채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로 다 먹기로 한 거죠. 사채를 쓰면 엄청 시달린다는데 아마 그이는 아주 오래도록 감옥보다 험한 인생을 살 것 같았네요. 그이는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소문이 파다해서 그런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취직하게 돼 거기서 숙식하며 살게 됐어요. 앞으로 근 10년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빼앗기면서 손가락만 빨며 지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집도 절도 없는 데다가 누구 하나 돈을 빌려주지 않아 거리를 배회하다가 쉼터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지 않는 이상 평생을 그 쉼터에서 지내야 한다네요. 이렇게 저의 복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모든 복수와 응징을 맛보여준 저는 몇 년 뒤에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이는 아빠가 소개해준 쌀국수 프랜차이즈 대표였습니다. 아빠가 비즈니스로 만나 인연이 됐는데 사람이 아주 괜찮은 데다 자수성가한 총각이어서 사위로 점 찍어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빠의 소개로 만난 저희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제 나이 불혹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이번에는 가짜 결혼식이 아닌 진짜였으니 아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은 남편과 신혼집에서 달달하게 지내는 중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게 됐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말 아시나요? 인플루언서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흔히들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만큼 인지도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보다도 몸값이 비싸기도 하고 영향력들이 대단합니다. 요즘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라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많죠. 저 역시도 그중 하나였고요. 물론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블로그나 SNS에 정보 공유를 하는 정도로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취미 삼아 제 일상을 공유했었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알아봐주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광고나 협찬도 들어와서 부수입도 꽤 쏠쏠하고 말이죠. 물론 저는 팬들이 몇십만, 몇백만 되는 인플루언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지만 가끔씩 좋은 기회로 재밌고 남다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회들로 인해 저는 운이 좋게도 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 행사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신제품 발표를 하는 행사였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던 브랜드라서 그냥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행사에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평소 사진으로만 보던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에 저는 그들을 구경하고 더 나아가 인맥을 맺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 인플루언서 한 분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작가이자 인플루언서로 저도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 분야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어서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는 바쁘신 분이셨죠. 그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줬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닐걸요? 전 작가님 오늘 처음 뵙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모양이네요? 진짜 만난 적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제가 작가님을 알고 있는 것뿐이죠. 저희가 어디서 마주친 적은 없을 거예요. 전 이런 행사도 별로 못 와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는 것 같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괜한 수작을 부린다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작가님이라 그런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수작을 걸 일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작가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행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친한 사람 없이 어색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가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게 감사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게 됐고 꽤나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작가라는 직업 때문인지 확실히 말도 잘하시고 대화 내용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낯선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해 본 적이 있었는지 저도 신기할 따름이었죠. 저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렇게 길게 대화해 본 건 처음이에요. 역시 작가님이라 그런지 말씀을 참 재밌고 조리 있게 하시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하긴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면 쓰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 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 생각보다 말 없는 편이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가 싶네요. 작가님 역시 제가 편하다고 하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그날의 기억이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같았죠. 그때까지는 저희의 만남이 거기서 끝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가님이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도 무례인가 싶어서 망설였는데 먼저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저 사람 강의를 돈 주고 들으러 간다는데 그런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다니 왠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별다른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런 것도 인연이니 나중에 도움될 만한 지인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그날 후로 작가님이 제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그것도 꼭 필요한 말도 아니고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지금은 뭐 하냐 등등 크게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보통 이런 건 관심 있는 여자한테나 하는 연락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대단히 미인이거나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정도 되면 주위에 좋다는 여자들이 수두룩할 텐데 왜 내게 관심을 가지나 싶었죠. 아마 나 말고도 여자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전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피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남자는 끈질기게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분명 제가 밀어낸다는 걸 알면서도 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종종 만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다 보니 왠지 제가 그 사람을 지레짐작하고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볼수록 사람이 참 생각이 깊고 진지하고 진국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변에 여자도 별로 없어 보였고 말입니다. 전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니 여자도 많고 그런 쪽으로 관심도 많을 줄 알았는데 연락처를 들여다보니 저 말고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저한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무적인 말투였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낀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며 잘 돼갔죠. 처음 만났을 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날 한 번 지나칠 인연이 연인이 될 수 있지? 난 그때 이미 알았는데. 수정이 넌 정말 몰랐어? 난 그날 수정이 널 보고 한눈에 감이 빡 왔잖아. 아, 이 사람이다. 이 여자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여자다. 난 바로 알겠던데?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지호 씨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 뭐 그런 거야? 첫눈에 반했다? 그런 말로는 부족하지. 난 수정이 네가 내 운명이라는 걸 느꼈다니까? 수정이 너랑은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가 연인으로 만나면서 남자친구는 제게 무척이나 잘해줬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인 것을 느꼈다나요? 남자친구는 제가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말했고 제가 최고의 신부감이라며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연인으로 발전한 단계라 저는 결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 자체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싫진 않았습니다. 사실 연인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절 진심으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싫다고 할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절 무척 사랑하는구나 싶고 내가 그만큼 괜찮은 여자구나 내심 인정을 받은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와 결혼을 생각한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일찍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0이었으니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그 나이쯤이면 결혼이 당연할 나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매번 저와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언젠가부터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을 당연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이가 돼서 그런지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며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됐죠. 인플루언서인 남자친구는 여러 방면의 지식과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미용이나 패션 같은 최신 트렌드에도 빠삭한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 브랜드 행사장이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행사에 밥 먹듯 다니는 사람이었으니 보고 들은 것만큼이나 아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여자인 저보다도 유행을 잘 알고 잘 따랐습니다. 미용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대단하고 신기해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눈에는 제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꾸 저의 옷차림이나 화장을 지적하곤 했거든요. 근데 수정이 너는 생각보다 패션이나 미용 쪽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여자들이랑 다르다고 해야 하나? 물론 남들과 다른 너의 모습이 좋은 거지만. 그래? 내 패션이 좀 별로야? 내 딴에 나름 신경 쓰는 건데 자기가 보기엔 좀 그래? 아니 뭐 좀 그렇고 별로라기보다 살짝 아쉽다고 해야 하나? 요즘엔 자기 PR 시대니만큼 자기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감추는 게 당연한 건데 수정이 넌 자기 장점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물론 내 눈엔 뭐든 다 예뻐 보이지만 조금이나마 더 예뻐 보이면 좋지 않겠어? 난 그냥 깔끔하고 편한 게 좋은데 내 단점이 뭐지?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나는 내 단점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원래 사람이 안 좋은 걸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것만 보이잖아. 그래서 난 일부러 내 외모의 단점을 안 찾으려고 했거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다고 다 각자 생긴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지 뭐. 에이, 그건 수정이 네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단점을 알아야 잘 보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만족하기만 하면 늘 제자리 걸음인 거야. 그럼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뒤처지는 거지. 그런가? 자기 말 들어보니까 그건 또 그런 것 같네. 나 생각보다 게으른 편인가? 내가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런가 봐. 하긴 뭐 자긴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했을 텐데 자기 말 듣는 게 낫겠지? 그렇지. 생각해봐. 내가 나한테 만족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 늘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라고 처음부터 다 잘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겠어? 늘 노력한 덕분인 거지. 그리고 난 이제 내 여자친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안 되겠다. 앞으로 너의 단점을 내가 발견해서 고쳐줄게. 앞으로 나한테 다 맡겨봐. 그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너의 모습 기대해도 좋아. 사실 저는 꾸미는데 큰 관심이 있기보다 여행이나 운동을 좋아하고 보통 여자들보다 자유분방한 편이었어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편하고 손톱 관리 같은 건 운동하기 불편해서 잘 하지 않는 그런 타입 말이에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하고 유행들을 접하다 보니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하며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다니긴 했지만 늘 유행에 둘러싸여 있는 남자친구 눈엔 문제가 많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변화시키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의 만남이 길어질수록 여러 방면에서 점점 더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남자친구가 제 머리 스타일부터 화장이며 옷차림 그리고 사소한 습관까지 제 모든 것을 고쳐주려 했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이라고 했기에
저도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려 했죠. 뭐 이것저것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좀 귀찮긴 했지만 제게 신경 쓰는 남자친구의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으니 저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사람의 조언을 따라보자 싶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조언을 따르다 보니 전 조금씩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봐, 수정이 넌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 이런 화장을 해줘야 한다니까. 여자가 너무 까맣다 보면 좀 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일부러 돈 주고 태닝하는 시대에 까만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매력 있는 거지. 아니지. 그건 까만 피부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까만 피부가 그렇게 매력 있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백에 돈을 갖다 붓겠어?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흰 피부를 선호해. 특히나 우리 한국에선 더 그렇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까만 피부로 고급스럽다고 하는 사람 봤어? 그러니까 수정이 너도 미백하고 열심히 관리 받자. 그런가? 난 그냥 다 좋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귀찮기도 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피부는 어차피 햇빛 받으면 까매지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진짜 연예인도 아니고. 수정아, 답답하게 왜 그래? 네가 이러니까 계속 그러고 지냈던 거야. 앞으로 내 말에 잘 따르기로 하지 않았어? 나는 다 수정이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걸면 어떡해? 수정이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일단 내 말 따라보면 너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진 잘 몰라도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니? 남자친구는 제 피부톤부터 체형 관리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지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보다 심한 잔소리에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죠. 특히나 제가 스트레스 받던 건 체형 관리였는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저는 먹을 만큼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빼자는 주의였어요. 뭐 원래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 습관이 그랬었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만큼 늘씬한 건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살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군살없고 건강한 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가 뚱뚱하다며 살을 더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이 너는 참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다른 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는데 수정이 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잖아. 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떡해. 그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얘가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네. 그게 바로 문제야. 너의 그 아니란 마인드가 문제라고. 수정이 넌 지금 네 몸에 만족하니? 이렇게 근육 울퉁불퉁 튀어나온 몸매가 드레스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꽤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나 정도면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넌 건강해 보이는 게 좋니? 사람들이 너한테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는 건 칭찬이 아니고 다 욕이야. 너 모델들한테 건강해 보이시네요 하는 사람 봤어? 몸매가 참 좋으시네요, 날씬하시네요 이러는 거지. 그동안 그 말에 그냥 곧대로 믿은 네가 참 대단하다. 그런 순진한 너의 면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수정이 넌 정말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넌 정말 날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해. 네가 뭘 몰라도 내가 다 신경 써주고 알아서 챙겨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치? 건강해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던 남자친구는 제가 더 마르고 날씬해져야 한다며 제게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 있냐며 제가 좋아하는 걸 먹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마다 샐러드를 먹고 늘 먹는 걸 참아야 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 있을 때라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매번 제 식사 시간대마다 영상통화를 걸어서 제가 먹는 걸 지켜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억지 다이어트를 해야 했고 덕분에 살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가 조금 여성스러워 보이고 완벽에 가까워졌다면서 좋아했지만 저는 살이 빠진 만큼 기력이 없어지는 게 싫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예전처럼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뭔가 많이 버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마다 저를 혼내듯 타이르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로 싸우는 게 피곤해서 제가 넘어가고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냥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제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좋은 기회들이 생겼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완벽해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됐고 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남자친구를 점점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남자친구와 1년을 만나며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매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남자친구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게 됐죠. 양가 부모님들은 나란히 있는 저희가 선남선녀 같다며 좋아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워낙 주변 지인이 많았던 남자친구 때문에 저희는 남들보다 일찍 청첩장을 찍었습니다. 보통은 예식장부터 예약하고 스튜디오 예약해서 사진 찍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끝내고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 전에 청첩장을 뽑는 게 보통일 텐데 저희는 앞의 과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남자친구가 모든 것을 준비해뒀기 때문이었죠. 근데 예식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원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좋은 예식장은 1년 전엔 예약해둬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년 전에 미리 예약을 걸어놨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땐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도 아닌데? 준비야 이제 시작한 거지만 결혼 약속은 처음부터 했었잖아. 내가 처음부터 수정이 너랑 결혼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날짜 잡아서 예약 걸어둔 거야. 안 그랬으면 우리 이번 연도에 결혼하는 건 꿈도 못 꾸지. 어쩌면 시골 웨딩홀 같은 곳에서 해야 했을걸. 어때? 내가 잘했지? 최고지? 어쩐지 남자친구가 굉장히 빨리 예식장을 잡았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먼저 결혼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예식장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할 것을 예상하고 벌써 한참 전에 예약을 걸어뒀던 겁니다. 봄에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묻기에 좋다고만 했었는데 이미 자기 혼자 계획을 다 세우고 추진하고 있었더라고요.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결혼식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일찍이 청첩장을 찍고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야 남자친구만큼 친구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의 지인들 모임을 따라다니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자친구 지인들만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느라 분주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부를 사람이 많아서 하객수를 맞추려고 꽤나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다 불러도 남자친구에 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부터 대학 동기들까지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까지 만나게 됐죠.
그렇게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친구들까지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절 보고 몰라볼 뻔했다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 너 정말 수정이니? 국악동아리 최수정 너 맞아? 그래, 나 맞아. 그래도 몇 년 전에 봤으면서 안 본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내 얼굴 까먹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너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대학 시절이랑 똑같았는데 고작 몇 년 사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우리 정말 너 못 알아봤어. 맞아. 나도 아까 누가 나한테 인사하길래 누가 날 잘못 봤나 싶었다니까. 근데 목소리가 수정이 너인 거야. 어머,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니? 내가 살이 좀 빠지긴 했지. 그것도 그런데 지금 살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냥 얼굴부터 표정, 말투까지 너무 달라. 정말 목소리 아니었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 솔직히 지금도 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왠지 낯설다. 그니까 내가 해도 최수정은 어디 갔니? 아우, 니들도 참 오랜만에 봤다고 별소리를 다 한다. 너희들도 많이 예뻐졌어. 하긴 근데 나도 이제야 좀 봐줄만 해졌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대충하고 다녔더라고.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이것저것 많이 좀 도와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가 도와줘? 뭘 도와줬어? 내 스타일을 남자친구가 바꿔줬거든. 그래서 아마 니들이 내가 낯설어 보이나 보다. 근데 진작 이럴 걸 그랬어. 과거 사진 보다 보면 예전엔 어떻게 그러고 다녔나 싶더라니까. 남친이 스타일리스트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무슨 일 한다고 그랬지? 그냥 작가야. 뭐 인플루언서 일도 하고 강연도 다니는데 본업은 작가지. 작가인데 네 스타일을 바꿔줬다고? 그럼 너 지금 머리 한 것부터 화장이며 옷 스타일까지 다 남자친구분이 꾸며준 거야? 꾸며주기도 하고 관리해주기도 하고 그냥 나를 다 바꿔줬어. 남자친구가 패션이나 미용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빠삭하거든. 그래서 남자친구 따라서 피부과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처음엔 좀 귀찮고 그랬는데 따라가다 보니 좋더라고. 나도 이제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럼 남자친구가 너한테 다이어트까지 시켰다는 거야? 아니, 수정이 네가 뺄 데가 어딨다고. 나 예전엔 좀 통통했잖아. 튼실하니 너무 건강해 보였지. 그 상태로 드레스 입었으면 찢어질 뻔했지 뭐. 덕분에 예쁜 모습으로 결혼하게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게 어딨어. 너 전에도 보기 좋았어. 아니, 그 전이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 지금 네 모습은 뭔가 우리가 알던 수정이 네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전의 내가 아니지. 남자친구 만난 덕분에 지금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수정아, 너 괜찮은 거 맞아? 너 전엔 생기 넘치고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좀 위태위태해 보여. 그냥 다이어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남자친구 괜찮은 건지 좀 걱정된다. 너무 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휘두른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자친구는 날 위해서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안 그래? 글쎄. 우린 네가 남자친구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래. 맞아. 너 원래 당당하고 멋진 애였잖아. 남친이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야? 아무리 여자친구라 그래도 너무 참견이 심한 것 같은데. 남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자유분방하게 살더니 갑자기 왜 이러니? 그땐 내가 철이 너무 없었던 거지. 나도 나이를 먹는데 언제까지 내 맘대로 살겠니? 남자친구는 그런 나를 걱정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 제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며 놀라던 친구들은 제 변화가 남자친구의 영향이라는 것을 듣고 도를 넘은 게 아니냐며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발전한 제 모습을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제 남자친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청첩장 건네는 자리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기에 참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절 질투해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자주 만난 친구들이 아니었던 탓에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아마 오랜만에 만나 결혼한다는 제가 부러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상한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좋은 방향으로 변했고 그렇게 변한 제 모습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만족할수록 저도 만족하는 거라 생각했고 저 스스로가 남자친구에게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저도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입김이 너무 세다 싶더라고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미리 결정했던 결혼식장부터 청첩장 디자인이며 심지어 웨딩드레스까지 제 의견보다는 남자친구의 의견에 따라 흘러가게 됐습니다. 수정이 너보단 내가 이런 쪽으로 센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그래도 이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고 많이 파인 거 아니야? 나는 좀 심플하고 깔끔한 게 좋은데. 그런 건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거지. 너처럼 밋밋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입으면 다 묻혀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 말 듣고 이걸로 해. 이게 너한테 훨씬 잘 어울려. 신부 드레스마저 자기 취향으로 고르는 남편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는 드레스의 손톱 디자인마저 자신의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신혼여행까지도 남자친구의 말에 따라야 했어요. 원래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거기는 별로라면서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곳으로 호텔 예약을 끝낸 상태였더라고요. 벌써 예약을 하면 어떡해. 난 거기 별론데. 별로인 게 어딨어. 내가 가자고 하는데 싫어? 수정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혼여행은 원래 내가 예약한 그런 곳으로 가는 거야. 너 나보다 여행 많이 다녀봤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너 가고 싶다는 거기는 다음에 다녀오면 되지. 안 그래? 남자친구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자신의 의견에 따르라며 신혼여행지까지 전부 자신의 취향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 시작부터 끝까지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의견보다 남자친구의 의견을 따르며 자꾸만 묵살되는 제 말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다 같이 해야 할 부부 사이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의문을 품어봐야 그런 의문은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생겨서 말을 해봐도 남자친구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다 싶거든요. 수정아, 너 자꾸 왜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근데 자꾸 이렇게 불만만 많으면 어떡해? 그래, 물론 수정이 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겠지.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어. 더군다나 우리 결혼식인데. 그날은 자기 만족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너한테 더 어울리고 이게 더 맞다 싶어서 추천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수정이 네가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본 적 있어?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디 말해봐. 없지? 그럼 이번에도 그냥 내 말대로 좀 하자. 우리 결혼식 완벽하게 치러야 할 거 아니야. 결국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주도로 결혼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성화에 저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붓기를 빼기 위해 러닝머신을 뛰고 마사지까지 받고 몇 시간에 걸친 완벽한 화장까지 마친 뒤에야 식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남자친구가 추천한 화장을 하고 전부 남자친구가 만들어준 완벽한 제 모습이 제가 봐도 평소의 저와는 놀랄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제 눈에도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지인들부터 남자친구의 지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 대기실을 찾아 인사를 해오기에 저는 누가 누군지 구분도 하지 못할 만큼 손님 맞이에 분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니 식을 올리기도 전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이나 걱정을 할 새도 없었죠. 그렇게 신부 대기실에서 얌전히 앉아 손님을 맞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시작이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올 손님도 없다 싶어 정리를 하려는데 그 순간 누가 급하게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최수정 씨 맞죠? 오늘 이지호 씨랑 결혼하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지수라고 해요. 지수 씨요? 아, 지호 씨 지인이신가 보다. 맞죠? 글쎄요. 제가 그 사람이랑 지인이라고 할 만한 사이는 아니긴 한데 뭐 이지호 때문에 찾아온 건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야겠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호 씨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시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가깝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사이겠네요. 어쩌면 제가 최수정 씨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죠? 예? 예.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다행이다. 그럼 이것부터 봐요. 결혼식 직전에 신부 대기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웬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가 반쯤 접혀 있기에 처음엔 쪽지인 줄 알았는데 펴봤더니 쪽지가 아니라 웬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보통의 사진이 아닌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있을 어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게 대체 뭔가 싶어 얼떨떨하게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나를 왜 찾아왔을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예비 신랑과 지인이라고 말은 못하면서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죠. 설마 임신했어요? 네, 저 임신했어요. 애아빠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정말이에요? 이게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그렇게 됐네요. 수정 씨한텐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너무 후회스럽지만 이제 와서 후회만 할 수는 없어져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저 그 아이 낳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지호 그 인간이랑 부부연을 맺겠다는 건 아니지만 최수정 씨가 결혼할 남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쩌면 최수정 씨도 저 같은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해주려고 왔어요. 뭘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가 놀랄 만한 일이 있나요? 난 그동안 이지호 그 인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왔어요. 그래서 수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인간의 가스라이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불륜도 뭣도 아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원래 내가 먼저 만났으니 내 쪽이 본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수정 씨는 내 존재를 몰랐고 난 그놈이 수정 씨를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니 내가 잘못한 거겠죠. 그렇게 이지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부터 제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다는 여자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연락하는 여자 하나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은 왠지 신뢰가 갔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도 처음엔 제 존재를 몰랐다가 반년 전에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제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지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만나다가 임신을 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던 거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그 아이가 혼외자가 된다는 것에 정신이 들었답니다. 이미 생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이지만 그 전에 제게 사실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걸 생각하면 아마 저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그 사람 수법이 그래요. 처음엔 모든 걸 다 퍼줄 것처럼 희생할 것처럼 다가와서 언젠가부턴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옳고 그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 줄만 알고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옳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으니까. 내 의견 따윈 묵살당해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보처럼 끌려다니다 보니 결국 이 지경이 됐지만요.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수정 씨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바보 같은 결과 보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지호한테서 벗어나요. 그동안은 그걸 왜 몰랐던 건지 결혼식이 코앞에서야 정신을 차린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수 씨의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정신이 들었던 저는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 나를 운명이라 말하고 결혼까지 끌고 온 남자가 정상일 리가 있나요? 대체 뭘 원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결혼식장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겁이 났거든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라면 절 협박해서라도 결혼식장에 세울 사람이라 전 비겁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식장을 도망쳐 나온 저는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파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고 황당해 하셨지만 늘 그렇듯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려 하셨어요. 하객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고 저 대신 정리를 도와주셨죠. 그렇게 겨우 한 곱이 넘길 수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인간이 순순히 파혼을 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몇 시간 만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대며 절 위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며 절 협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해라고 돌아오라며 회유하려 하더니 그런데도 제가 답이 없자 슬슬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모자란 너를 가꾸고 다듬어서 내 옆에 세워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 어떻게든 쫓아가서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절 해코지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받은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방 돌변할 정도로 무서운 인간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해왔는지 제가 그 인간에게 속은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만약 결혼식 전 지수 씨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더라면 제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행스럽게도 결혼을 피한 덕분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형사법으로는 고발을 할 이유가 없었고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라도 하려 했지만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협박죄 정도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겨우 벌금이나 경고일 뿐 그 인간이 감옥에 갈 일은 없겠죠. 맘 같아서는 평생 감옥에 처박아 놓고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었지만
여자 몇 괴롭힌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그놈을 그냥 두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고 당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복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다른 복수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인간의 본색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려는 계획이었죠.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무너뜨리려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 인간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이며 협박 내용이며 저의 경험담들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셌던 건 역시 이지호의 아이를 임신한 지수 씨의 초음파 사진이었죠. 물론 그런 저희의 말을 다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지호 그 인간이 워낙 명망이 있고 팬이 많은 사람이라서 처음엔 오히려 저희가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게 아니냐며 되려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꼭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그 인간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을 먹고 신상이 털리면서도 고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이지호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고 저희의 신상을 올리며 저희들을 자기 돈을 뜯어가려는 꽃뱀처럼 몰아가더라고요. 나랑 지발로 결혼식장까지 같이 가놓고 이제 와서 꽃뱀이라니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계속 고발을 하다 보니 저희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저희를 믿어준다며 저희의 고통에 공감하고 응원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고군분투하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정씨, 누가 쪽지를 보냈는데 이것 좀 봐요. 왜요? 뭔데요? 또 이지호 팬들이 보낸 쪽지 아니에요? 뭐 나가 죽어라, 꽃뱀 꺼져라 그런 쪽지는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말에 상처도 안 받아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말고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심지어 한둘이 아니에요. 이지호 그 인간 진짜 보통 아니네요. 혹시나 싶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부녀의 미성년자까지 아주 여자라면 사족을 안 가리고 꼬셨나 봐요. 그리고 이지호한테 당했다는 사람들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저희 말고 피해자들이 더 있었더라고요. 결혼할 여자와 아이를 가진 여자, 그 둘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고 추접한 이슈라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미성년자와 유부녀도 있어서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 각자 안타까운 사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이지호의 말빨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고 그때의 상처로 우울증을 앓고 대인 기피증이 생긴 사람도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저희는 서로 더 연대할 수밖에 없었죠. 나쁜 놈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인간은 아주 매장시켜버려야 해요. 이런 놈을 그냥 두면 우리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 거라고요. 맞아요. 그 인간 정말 가만두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러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진실을 얘기하면 언젠가 우리 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합시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꼭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런 여자들이 여럿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그놈을 끌어내리자며 쉬지 않았고 그렇게 노력하던 저희는 어느 날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긴다고 하더니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지호 그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저희를 거짓말쟁이 꽃뱀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가식이 진실을 이길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지호의 말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그렇게 그 인간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추락이 빠르다고 하더니 유명세만큼이나 그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판했던 책은 회수 조치가 되며 손해가 막심해졌고 그 인간이 다니던 강연이며 광고들은 취소되고 수억의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건 돈보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에게 악플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한동안 많이 시달려야 했다는데 길에서 그 인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반년 넘도록 밖을 나다니지 못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답니다. 그 소식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흰 그제서야 축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피해자들이 당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인간도 조금은 저희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만나서 모임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작이 좋은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전부 인연이니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서로 응원하며 잘 지낼 테니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